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개최하는 2023 북한사회 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실 17분의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 북한사회 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페미니즘 북한사회 변화에 주목하기입니다. 김정은 체제 12년 동안 시장과 기업, 소비생활과 문화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페미니즘과 젠더적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회 부의장 김영주입니다. 2023 북한사회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해 주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90년 설립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그동안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해 오신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이번 학술회의 또한 김정은 집권 12년 차를 맞이한 현재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시장, 기업,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의 북한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술회의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장필화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2023년 북한사회 변화연구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북한사회 변화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통일연구원의 조정아입니다. 네, 1세션은 페미니즘과 북한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주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커스 대학의 수지킹 교수님 그리고 이화여대 현인혜 교수님께서 토론을 각각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주입니다. 일단 여성학과 이제 북한학 또는 북한 연구 이렇게 될 텐데, 물론 발표 제목을 제가 요청받을 때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지평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여성학이라는 것으로 좀 국한을 해서 했는데, 물론 여성학도 굉장히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여성학과 페미니즘 약간의 이제 결의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성학과 북한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제 두 학문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차이점이 뭘까라고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제 여성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북한학은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가장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중심으로 한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의 성격이 다학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여성학과 북한학에서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에 있느냐에 대한 공통된 어떤 인식의 공유가 있냐 없냐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성학을 공부한다라거나 여성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연구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성학은 여성 억압의 구조, 성차별의 구조,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확한 가치지향적 학문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 my reading of her paper, it draws upon her more extended discussion about the significance of gender research in North Korean studies, published as the opening chapter of a 2021 edited volume by the Ewha Women's University North Korea research team. While my comments focus on her presentation today, her published works provide great examples of the kind of application of gender studies to North Korea research that she advocates, and I highly recommend that everyone interested check it out. In that sense, I must say that Dr. Cho's presentation title does not do full justice to the scope of her ambitious agenda. Her paper is a kind of manifesto that emerges out of her scholarship.
applying the critical methodology of women's and gender studies to North Korea research to show both the potential as well as the limits of North Korean studies as a discipline. 이 발표자님이 지적했지만 지난 시기 북한 연구에서 여성학이 뒤늦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가 하든 모든 걸 다 압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첫 번째 관심이 이 정치에도 쏠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제도는 국가 정치 체제가 받침하는 것이라서 모든 부분을 너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자발적 활동이 북한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북한 연구자들은 먼저 정치 체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북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 관계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약 2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이제 시장활동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공식 사회관계망이라고 할 때 관계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잘라서 여기는 여기까지 무슨 관계망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이 관계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비공식 사회관계망의 틀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분 관계망, 그리고 경제 수단 관계망,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망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분 관계망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친분 관계망 안에는 말 자체로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하고 친척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북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북한이 지금 여자가 없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고 남자는 완전히 꽃제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의 능력에 따라서 가정의 결속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게 옛날에도 이런 게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 여성들이 경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현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북한 여성, 그다음에 시장활동, 그다음에 경제적 주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발표하신 연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그것과 다르게 생각해 이런 지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시장화 이후에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90년대 이전에 뭔가 가부장적인 전통적 틀 안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살았던 북한 여성들이 시장화 이후에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어떤 화폐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자본가로서의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추적해 왔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변동의 횡단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로 이하여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경주 선생님께서 북한의 기업자산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북한 기업자산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자체국 경봉쇄를 해가지고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내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얼란 상태에서 만약 수요가 높다고 해서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해서 상업은행에 내보내면 이게 인플레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방지책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이 통화가 임시통화라고 딱 밝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연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닌 이중적인 성격의 이런 덤표가 발행돼 가지고 한편으로 말하면 현금 거래를 제한하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현금 거래와 무연금
볼의 비중이 다시 또 변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은 외화 비중의 변화인데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무역법도 개정되고 북한의 기업에 무역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정전에는 허가된 기업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영업 허가만 받으면 아무 기업이나 다 사정 받아가지고 출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외화와 내화를 아무래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조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공식 환율로서 이게 협동 환율로 환전을 하는 그런 제도가 더 강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5월 품질 매달과 국제 품질 인증 제도도 도입이 되고 이것이 북한의 외화 수입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대북 제재 이후에 수출입이 감소돼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요소까지 국제 품질 관리 체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도입이 됐냐? 아까 기업에 무역권을 부여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이것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수출을 하려면 국제 품질 인증 제도를 받아서 도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금융제재 2017년부터 금융제재가 들어와가지고 스위프트에서 북한의 금융회사들이 모두 퇴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묵적으로 공식적인 금융 영역에서 벗어나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지어지지 않았고 이로부터 북한의 경제 제재는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표를 보시면 26억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26억인데 그거보다도 2020년에는 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여러 정책의 시행이 기업 자산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은 경영활동에 한편에 유리하게 됐지만 자율성 확대는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중요한 것으로 작용해서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의 시행이 현실에 접근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함의를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자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형 자산, 뭐 유형 자산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형 자산이 그 한국의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무형 자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거, 그죠? 그 영업권, 뭐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정자산보다 훨씬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정자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건물, 기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설비,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 왜 이게 이제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지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지식이.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게 지식 경제 강국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식 경제 강국의 핵심이 우리도 지식 정보로 이제 발전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3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의 강동환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연구는 북한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쓰레기 교수다 이렇게 별명도 얻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얀색 비닐 종이에 뭐 별도의 색깔이라든지 뭐 디자인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1월 2일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류인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대적인 변화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오늘의 주제가 소비생활인데 북한 상품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쓰레기를 준 곳은 서해 5도입니다. 북한과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해안에서 먼저 준 거는 제가 준 종류의 양으로 보면 한 1,400점 정도가 됩니다. 대략 이런 것들인데요. 우유 종류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포장지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이 혼란해 하십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특히 아이들이 지금 굶주림에 놓여 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우유의 종류를 보시면 뭐 남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이 우유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상품들이 결국은 북한 내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생산된 제품들이 그대로 북한 주민들 전체가 소비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된 제품과 이 소비의 어떤 양이라든지 패턴 이거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쭉 이제 발제문 들으신 데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보충 설명드릴 거는 에스키모 이게 과연 북한이 굶어 죽는데 일반 주민이 소비합니다. 각 공장 주체가 많은 것만큼 에스키모를 생산하면 단일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주민 계층이 상중하가 있고 하층에서도 또 상중하가 있습니다. 가장 용세민이 아는 이상 일반 주민들은 에스키모를 어떻게 소비하냐? 에스키모의 주 원료가 설탕, 우유, 찹쌀가루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 소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 수준이 낮은 도시에는 원가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소비는 얘도 대중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발도 역시 같습니다. 신발 생산은 역시 제가 요즘에 신발 연구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신발을 어떻게 하냐? 고소득층이 소비할 신발은 생꺼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주문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시간상 잠깐 설명드리겠고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것 같은데요. 이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북한 예술의 역사적 고찰인데 대공연 중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 공연에 대한 선행 연구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선행 연구자들은 북한이 그리고 최고의 존엄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 연결되면서 음악과 예술이 선전선동이라는 관점에서 음악 예술이 음악 정치, 감성 정치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모란봉 악단이나 청봉 악단 등의 개별 악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대공연에 대한 연구는 강동원 교수님의 방금 전에 8차 당대 대공연, 그 하승희 선생님의 8차 당대 공연에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대공연을 연구한 것은 그 두 분의 연구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선행 연구의 한계에서는 음악이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음악의 그 형태 그리고 개별 악단의 그 변화 이런 거에 중점을 두어서 현상학적 연구라는 좀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저의 관점에서 인민교양과 통제수단으로서 북한의 음악 정치인데 대공연이 그 북한 김정은 시대에서 김일성, 김정은 일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음악 정치 기원이 대공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가 본 관점은 김정은 정권 출현 후에 2012년 7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요 그림에 나오는 미키마우스의 파격적인 모란봉 악단의 그 시범 공연에서 이설주가 배우자를 공개했었고요. 음악 정치 행보를 시작했던 가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차례 대공연이 진행됐다는 거. 근데 대공연만 진행되었냐? 아니다. 개별 악단 공연과 설명절 경축 공연 작년 기준까지 7차례 대공연을 진행했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음악 정치의 기본 그 발단, 그 기능, 역사적인 그 행보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정은의 예술 공연에 대한 행보는 김정일의 음악 정치와 다르게 열린 음악 정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대공연을 통해서 열린 음악 정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싶었고요. 또 대공연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 문헌에서는 문화예술, 북한이 문화예술의 총체, 집합체다라고 대공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정책 기본을 알려면 대공연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연구를 출발했습니다. Universities around South Korea are trying to reduce the size of their humanities departments or even to shut them down entirely. So it's always good to be reminded of the benefits of studying culture. And I think these benefits are especially important when we approach secretive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as the author of this informative paper states in her introduct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search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political function of
grand performances. Now, this term apparently goes back to 1987 when it first appeared in the title of a performance honoring Kim Il-sung's 75th birthday on April the 15th. And what I liked about the paper was that it contains a very useful table of grand performances of Taegongyeon throughout history, which makes clear that they have become much more common under Kim Jong-un, we've had 7 so far, than they were during the rul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when there was a total of 6. But this table raises questions, which is this: are we really to understand that there were no large-scale politically themed concerts between 1958 and 1982? The reason I find this hard to believe is because, as everybody knows, the personality cult really kind of exploded between 1967 and 1972. Are we really seeing now an increased frequency of these Taegongyeon, or are we just seeing increased use of the term Taegongyeon, of the term grand performance, for events that have always taken place quite routinely in North Korea? 말씀드릴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대공연을 고유명사를 보느냐 일반 명사를 보느냐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따옴표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공연이 왜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대공연을 붙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일성 관련된 행사, 김정일 관련된 행사, 당 관련된 행사, 그 다음에 공화국과 관련된 행사에만 대공연이 붙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자를 아무 데도 못 붙이거든요. 언어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문화 통제를 갖고 오거든요. 색깔이라든가 언어, 단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걸 다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격이 다르게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공연의 대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든 이 논문 접하는 순간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일반 명사로 대공연도 유형이 좀 달라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연자가 많은 공연이 있어요. 앞서 보셨겠죠. 일반 명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숫자에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보여주는데, 음악무용이라든가 음악서사시, 그건 뭐냐면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연 규모예요. 이걸로는 10,000명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공연을 더 규모를 공연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대집단체도 예술 공연을 가면 10만 명까지 가능해지는 거죠.